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모레쯤 7, 8명의 개각 명단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차관 발표도 곧 있을 예정인데 총선 출마 예정인 장미란 차관 대신에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해설가 이영표 씨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와 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뉴스톱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4분 소개합니다. 네, 뉴스톱10이 처음으로 준비한 소식은 초롱이 이영표 전 국가대표 차관 되나.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은 연말에 원포인트로 교체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부처 인사들을 교체하는 개각 발표가 이르면 4일 월요일쯤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엔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후임도 거론되고 있는데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바로 이영표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채널에 나왔었는데 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몇 번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가 탈락을 했을 때 그 홍명보 형님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말을 만약에 할 기회가 왔는 걸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명보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큰 파장을 올 줄 알았으면 그 말을 괜히 했다. 맞아요. 기억나요. 이영표 해설가가 월드컵은 나가서 선수들 시험하는 데가 아니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파장이 일었는데 축구 팬들은 환호했지만 정작 이제 감독이나 선수들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뜨끔할 수밖에 없죠. 결과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뭐 경기라는 게 변화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많은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2002 월드컵의 영웅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이후에 해설가로 활동을 하면서도 또 그 이후에는 강원FC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또 지금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내면서 여러 행정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축구 행정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체육 행정에서도 어떤 바꿀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이 작용을 해서 하마평에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년에 국회에서 축구대회가 열렸는데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감독을 맡았다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인데요. 무려 22년 만에 여야가 친선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영표 감독이 국민의힘의 감독을 맡았었고요. 민주당의 감독은 김병지 선수가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에 조금 과한 예측인 것 같고요. 이영표 선수의 앞서 보셨던 그런 발언이나 행정 경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영표 감독이 장미란 차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미란 차관 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만둔단 말이야?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장미란 차관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올랐을 때 설전이 조금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육계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중에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이죠. 그 혁신의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선수 인권과 학습권 보호입니다. 이것을 저는 장미란 차관께서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염려해 주셔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염려해 주실 만큼 그 이상으로 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의 우려에 장미란 차관이 웃으면서 대응하는 모습 보셨는데 장미란 차관이 현재로서는 출마가 아주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3군데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인 강원도 원주, 그다음에
장미란 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 자, 장 변호사님, 경기도 오산하면 안민석 의원이 내리 5선을 했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의 텃밭인 지역인데 이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지금 가능성이 거론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미란 차관이 이제 차관의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을 때도 사실상 좀 비판의 논조로 언급을 하기도 해서 지금도 또 화제가 과거에 되기도 했었고요. 또 안민석 의원도 체육계 인사였습니다. 예. 체육을 전공했고 교수를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영입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상호간에 또 보완이 되는 측면. 그래서 지금 5선의 안민석 의원은 또 특히나 뭐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를 강도 높게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자객 공천설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자객이란 말을 저희가 많이 쓰긴 합니다만 좀 섬뜩한 단어긴 합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셋 중에 내가 만약에 공천관리위원장이다. 그렇다면 뭐 가령입니다. 어디다가 지역구에 공천하시겠어요? 일단 이제 저는 안민석 의원이요. 공천이 어렵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명예훼손 최서원 씨 있잖아요. 예. 이걸로 이제 그 그때 사드 도입 그리고 이제 그 독일에 검찰에서 이제 계좌를 수사한다. 이걸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 있습니다.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민주당의 오산시장 출신부터 경쟁자가 많아요. 예. 저는 안민석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큰데 자격이다. 이거는 좀 안 맞고요. 예. 아마 이제 전략적으로 저 장미란 차관은 전국구 스타입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어디 배치해도 경쟁력이 있어요. 뭐 저는 아마 이게 수도권 원주든 고향이든 어디든지 전략적으로 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굳이 안민석 자격은 아니다 이래 봅니다. 예, 김영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사실 체육인들이 과거에도 여러 정치권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입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떠세요? 장미란 차관은 사실 들어온 지가 한 5개월 정도, 임명장을 받은 지가 5개월밖에 안 돼서 좀 더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애를 쓸 걸로 봤는데 이렇게 빨리 발탁해서 총선에 내보내려는 여당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각 지역별로 대진표를 내부적으로 짜고 있고 여론조사 상에서 어떤 예컨대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장 차관은 원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는데 고향에? 예. 실제로 박정아 의원이 있는 곳 옆에 이제 송기현 의원이 현재 민주당에 있는 재선 의원이 있는 곳에 원주 을입니다. 이제 그쪽에서 마땅한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원주 출신의 말하자면 차관을 영입해 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어떤 핀셋으로 집어서 했다. 저는 그러니까 장 차관이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스스로 출마하겠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게 쓸모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도 좀 송구한 일이죠. 예. 뭐 1년 정도 그래도 좀 젊은 분으로서 말하자면 스포츠 행정을 배울 만한 굉장히 중요한 타임인데 5개월에 그만둔다는 국민에게도 송구하지만 충분한 확실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이제 오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오산은 지금 그 안민석 의원의 개인적으로야 뭐 스포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교육도시로서 굉장히 안민석 의원이 어쨌든 교수 출신으로서 역할을 한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 가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원주에 갈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살아서 뭐 돌아오는 것이 그야말로 차관을 그만두고 당에 영입되는 하나의 어떤 뭐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민찬 부대변인은 축구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과거에 풀백이었단 말이죠. 예. 구장을 거의 끝에서 끝에까지 뛰어다니면서 볼을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어쨌든 만약에 입각이 돼서 차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런 역할을 좀 잘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십니까? 이영표 선수 그동안 발언을 보면요. 매우 치밀합니다. 특히 해설하는 그 발언을 보면 그 준비 상태가 거의 완결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 행정도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강원도 출신인데요. 이영표 당시 강원FC 대표이사가 지낼 때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강원FC 성적도 많이 올렸고 이런 면면을 보면 이 축구 행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체부 이 차관으로서 어떤 우리 체육 행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어떤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미란 차관도 강원도 출신, 이영표 대표도 강원도 출신, 강원도에 체육인 인물들이 많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대규모 개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이면 빠르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 10명의 장관이 교체될 걸로 보이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 명단에는 지금 빠질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위한 연말쯤 또는 내년 연초쯤에 원포인트 개각이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한 장관은 계속해서 본인의 출마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밝히실 생각이실까요?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장관님 합법이 여의도 입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네,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라는 얘기에 민주당에서는 검사 언어만 쓰고 있지 않느냐, 야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주 대규모 개각 모레입니다. 월요일쯤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한 장관은 빠지고 내년 1월 11일이 총선 D-90일이니까 90일이니까 이 이전에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쯤 사퇴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천을 결정지을 올해 말쯤이나 내년 1월 초쯤에 이때 결정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 장관이 나가게 된다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구로 나갈 것인가. 물론 뭐 비례대표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자, 현재 제일 먼저 거론됐던 것이 종로구였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곳이죠.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하지만 종로구가 허엄지로 만약에 분류가 될 경우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최근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용산구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지 서정욱 변호사님이 대답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그 시점부터 보면요. 네. 한동훈 장관은 이제 원 오브 댐으로 활용할 그 정도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 장관 중에 하나가 아니다 말이에요. 저는 최대한 이게 늦추이 되고요. 아마 이게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입니다. 지금 수원지검에 쌍방울 미완의 수사가 있죠. 예. 이걸 이렇게 어떻게든 기소를 하든지 영장을 재청구하든지 법인카드하고 쪼개기 후원금 이게 하나가 남아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쌍특검이에요. 50억 특검.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있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당연히 거부권으로 막아야 되고 주무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 정도는 12월 27일이죠. 따라서 두 개를 마무리 짓고 저는 최대한 이게 늦게 나간다. 그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은요. 정치 1번지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종로가 정치 1번지인데 지금 이게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용산을 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게 정치 1번지에 놓는다면 용산이 요즘 이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아주 무난한 게 종로보다도 아무래도 이게 당선되기 좀 더 쉬워요. 근데 종로나 용산이나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용산은 권영세 의원의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그럼 권영세 의원이 비켜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제 권영세 의원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활용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뭐 비대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도부나 또는 이제 그 더 장관 하다 놓지만 다른 데도 이게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입각할 가능성이나 비대위원장 등등의 다른 활용도로 선거에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확 바꾸려면 개혁하려면 이게 저는 뭐 김기현, 권성동, 장제원, 권영세 다 이게 물갈이가 필요해요. 이제는 한동훈 밑으로 이게 젊은 세대로 가야 됩니다. 그 점에서 지금 이게 용산이 상당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자, 한 장관이 어디로 출마할지는 뭐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한 장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여론조사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이 투톱으로 만약에 선거를 이끌게 된다면 크게 효과를 못 볼 거다. 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이게 한 라디오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 인터뷰 내용 중에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맥락을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구도상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간 심판 성격을 띤 총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한동훈 그 두 정치는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중책, 장관으로 입각한 두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거를 정말 국민의힘 얼굴로 진두지휘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을 지적하고
구속하고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도상 그럴 수도 없는 굉장히 정치적인 입지는 좁은 공간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얼굴이 되기는 최소한 이 두 정치인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가로 읽힙니다. 예,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한다는 또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기도 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 가장 인기가 높은 지점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을 범죄 집단처럼 떠들면서 왜 총선에 나오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방탄 그 불체포 특권의 그 갑옷을 입고 싶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게 분명합니까? 혹시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NHK 이거는 제가 초선 올 때 내가 돈 내고 간 것도 아니고 선배가 술 한 번 맥주 한 잔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이게 룸사롱도 아니고 그냥 단란 주점입니다. 2000년 NHK 간 건 선배 따라서 간 거다. 뭐 그렇게 해명을 하는데 거기 5.18 민주화 항쟁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 NHK 룸사롱에서 여성 접객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거. 그게 팩트고 그 나머지는 다 의견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저런 사이다 발언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건데, 자, 한 장관의 국민의힘 총선에 출마에 대해서 여론은 어떤 반응일 것인가? 여론조사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 공정과 함께 무선 AI에서 100% 방법으로 조사를 했더니 찬성한다가 51.4%, 반대한다가 38.6%, 12.8%포인트 차로 한동훈 장관의 국민의힘 총선 출마를 기대한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민찬 대변인 보기에는 어떠세요? 뭐 일각에서는 확장성은 떨어질 거다라는 비관론도 있는 반면에 워낙 또 지금 다니는 곳마다 인기몰이 쌓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어떤 쪽에 보세요? 저 수치가 중도에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여러 조사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의 여러 다른 조사보다도 월등히 수치가 높습니다. 그것은 중도에 있는 분들까지도 우리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출마를 원하고 어떠한 정치적으로 행위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이것이. 왜냐? 방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말을 보면 어떤 그 과한 비판이나 이런 구설에 오르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따박따박 그거를 따지면서도 그 말이나 행위가 대중으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대중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출마 시기도 점점 늦추고 있는 이유가 한동훈표 정책을 만들고 싶어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쭉 현장을 돌았는데 그 현장을 돈 게 이민청이나 외국인 비자 이런 문제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지 이것을 남은 한 달 동안 완성을 하고 그 정책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평가를 받던 그런 로드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한동훈 장관이 인기 있는 건 좋은데 요즘 테마주가 극성이라고 하죠. 저 배우 이정재 씨와의 밥 먹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이정재 씨의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따지면 친구의 연인 임세령 씨가 있는 대상홀딩스의 주식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9,900원짜리가 지금 28,000원,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 테마주와 이런 것 정치 테마주는 투자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짚어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죠. 자, 김용 부원장의 판결문에 120번 나온 이름 누구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부원장님 이거 진짜 수사한 부분은 재판부가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김용 부원장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대선 경선 자금은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아닌데 김용 전 부원장의 판결문에 보면 이재명 대표는 120번 언급이 되고
오히려 정작 피고인은 107번 언급이 되는 희한한 현상이 판결문에 담겼고요. 사실 김영 부원장의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 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증언 때문이죠. 자, 저희 채널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무죄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기억하고 제 앞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 상황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판단은 재판부가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지방 정부가 이제 부패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들이 판단되는 것들이 아마 이제 다른 재판에서도 다 낱낱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재판, 특히 뇌물죄 같은 재판의 경우에는 이 주는 사람은 증언을 해도 받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뭐 물증을 어떻게 통장으로 받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김용 전 부원장의 증언보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을 많이 인용을 해줬습니다. 거의 100%를. 그렇다면 어떻게 증언했길래, 어떤 모습을,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걸 다 인정해 준 겁니까? 이런 건 이제 일관적이고 구체성이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진술이 왔다 갔다 하면 일관성, 그다음에 구체성인데 제가 판결문을 요지를 다 보니까 정말 이게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할 때 해가 진 시간, 그다음에 외투에 어떻게 역곡하고 이게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 사건은요. 준 사람 덕에 남욱 변호사도 8개월 실형 받았죠. 준 사람 덕에 처벌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원한 관계가 없는 한 줬다는 사람이 주면 뇌물은 유죄입니다. 왜? 자기도 처벌되는데 굳이 안 준 돈을 줬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본 거고요. 다만 이제 유동규 이분은 좀 애매하죠. 준 사람하고 공범인지 받은 사람하고 공범인지. 검찰은요. 이재명 측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의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측에다가 기소를 한 거죠. 근데 실제 유동규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준 사람 측에 공범을 했으면 유죄가 남욱 변호사처럼 나올 수도 있는데 검찰이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불고불리 공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죄가 난 거 이거는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유동규 씨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앞으로 이재명 재판 있잖아요. 대표,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 백현동, 김문기 씨 몰랐다 선거법 전부 유동규 본부장이 키맨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이걸 인정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정영학 녹취록 있죠. 이걸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재판이요. 김용 부원장이 기소가 된 게 정치자금법은 2022년 11월 8일이에요. 뇌물은 추가 기소됐죠. 12월 28일이에요. 1년이 안 걸렸네요. 11개월 만에. 이 복잡한 사건이 1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선거법 김문기 몰랐다. 그다음에 백현동이 4단계. 이게 지금 훨씬 전에 기소된 거예요. 1년 4,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34부 반성해야 된다. 이게 법입니다. 시조간. 장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 오락가락했고 또 돈을 줬다는 남욱 변호사는 불구속을 시키고 돈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본부장은 무죄로 가고 왜 김용 부원장만 법정 구속을 시켰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군요. 사실 지금 유동규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건 팩트입니다. 그 판결문 요지를 보면요. 6억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유동규 씨의 증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리고 거기에 상반되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천만 원 무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유동규 씨가 설과 추석 이런 명절 때 1,000만 원씩 아파트에 가져가서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믿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금액의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동규의 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달리 판단한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재판부에서 들여다보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개별 사건들이 한꺼번에 병합돼서 이 처리를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오면 유리할 것이다, 불리할 것이다를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다.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선 자금이 모자랐던 것도 아니고 모은 경선 자금을 다 쓰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김용전 부원장을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 불법 경선 자금을 받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쓰였는지도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김용전 부원장,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돈이 건너갔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떤 용도로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쓰였을 것이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꼬리를 긋는 그런 모습을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장님 판결이 이재명 대표님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내에서 의원들 몇 분들이 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당에서 따로 대응하실 방침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특별하게 당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김용 부원장과 재판이기 때문에 당에서 따로 입장을 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성준 대변인은 따로 입장을 당해서 낼 건 아닌 것 같다. 김용전 부원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고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이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을 모으려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믿기 어렵다. 김영주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이 돈을 요청하고 받았을 시점이 훨씬 빠르죠. 예. 후원금을 받았을 시점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경선 자금을 미리 이렇게 그 조직을 만드는 데 들어간 여러 가지 USB라든지 상당히 많은 그런 관련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이렇게 모여진다 하더라도 이 대선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이 사실은 거의 450억에서 500억 정도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 사건의 특징은 좀 다릅니다. 보통 뇌물 사건이나 일반 사건은 갖다 준 사람의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은 요청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냐면 428억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되어 있어요. 맡겨놓은 걸 마치 다시 돌려달라, 때가 됐으니까 달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김용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재판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하나는 제명이 뇌물죄가 아니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이 정치자금을 정치를 한 사람이 김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당에서 그냥 침묵하고 김용의 사건일 뿐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민찬 부대변인 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표가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다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쪽의 움직임에서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서 그 상황이 좀 달라질 걸로 지금 보나요? 매우 달라졌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급하게 꼬리를 자르고 있는 겁니다. 통상 이 정도 사안으로 1심에서 이 정도 판결이 나왔으면 그 당사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는 게 그동안의 정치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두렵다. 이 반로에서 나오는 행위로 보이는데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우리가 선거 자금을 모집하지만 그 선거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정치자금법에 촘촘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전에 이런 선거운동을 하는 데에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요청했고 김용 당 부원장이 먼저 선발대로 투입을 해서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직 구축 작업을 해왔던 거예요. 저는 이 김용 그리고 이화영 이 두 분이 같은 처지에 있다고 봅니다. 어디선가 돈을 받고 그 돈을 이재명 당시 대표를 위해서 후보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자신들은 유죄가 딱 걸려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자신들이 이걸 진술을 하느냐 마느냐. 내가 진술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아닐 경우에는 나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이 판결문을 보면요. 1억 원의 부분이 있어요. 1억 원에 대해서 우리 김용 씨가 받은 걸로 보이나 그런데 이 증거 연관성이나 이게 좀 확인되지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1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뇌물을 추가로 받았다. 그래서 다음에 1억 7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되면 우리 김용 이분의 특가법상 10년까지도 형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과연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지금 이민찬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진상 실장 재판도 진행 중이고 또 유동규
뭐 본부장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기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의 혐의로 어쨌든 무죄가 나오고 준 사람 남욱 씨는 징역 법정 구속 안 시키고 이걸 봤을 때 그러면 김용 씨도 내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바쳐서 노력했지만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건 징역 5년?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이러면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김용 측의 변호인이 많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제 그 이화영의 부인은요. 뭐냐면 이게 이화영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 당신이 10년, 20년 살더라도 이재명 대표 불면 안 된다. 이런 게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정에서 그때 이화영 보고 부인이 정신 차리라 이랬잖아요. 예. 근데 김용 부원장의 부인은요. 당신이 왜 뒤집어쓰냐. 당신이 진실을 밝히면 추징금이 김용 부원장 신고 재산이 2020년쯤에 8억 얼마예요. 근데 추징금이 6억 7천이면 거의 알거지 되는 겁니다. 추징이 보존돼 있어요. 들은 얘기시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재수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그냥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을 썼다 이렇게 밝히면요. 형량이 1, 2년 줍니다. 그리고 추징금은 안 내고 이재명 대표한테 갑니다. 왜? 최종 수혜자가 추징금을 내야 되잖아요. 저는 김용 부원장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걸로 봐요.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혀서 내가 이게 감형받고 하느냐,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의리를 지켜서 내가 떠날 거냐, 이런 게 재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래 봅니다. 예, 항소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저희가 재판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경선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작년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의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사실은 뭐 이런 경선에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정식 후보가 된 이유는 국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돈 문제가 투명한데 그 전 단계 경선에 있어서는 사실 돈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사실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재판부에서 해서 뭐 돈이 주고받고 했다. 그게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거를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네,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참 부끄럽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자, 이쯤에 정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인물이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 오늘은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가칭, 윤석열 퇴진당 그러면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해주겠죠. 검찰개혁당이라든지 그 관련된 당명으로 윤석열 퇴진에 선봉이 되겠다라고 나서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우리 위성정당은 아니다. 근데 저도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고의로 탈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독자적인 윤석열 퇴진당, 민주당의 우당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면 지역구에서 오히려 표를 갈라먹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여러 당 이름 들어봤지만 윤석열 퇴진당이라는 이름 또 처음 들어보고 검찰개혁당이라는 이름도 참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오는 8일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예정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석 이상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면 민주당과 함께 견인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뭐 대통령 탄핵이나 검찰 탄핵, 뭐 한동훈 탄핵 등등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송 전 대표가 뭐 물론 자기의 출판 기념회니까 지지자들 모여 있는 데 가서 좀 책을 좀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제가 보기에 네. 만약에 저런 윤석열 퇴진당 저런 당을 만들면요. 바로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은요. 바로 이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이게 바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국민이 뽑은 직선 대통령을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진시키겠다는 당을 만들면 이게 민주주의에 반하잖아요. 그럼 저는 위헌정당 해산 이걸 헌법재판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또 송영길 대표가 뭐라 했냐면 본인이 아마 구속영장 청구할 거는 예감했는가 봐요. 영장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너무 저는 송영길 전 대표, 유창훈 판사만 믿으면 안 됩니다. 유창훈 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판사님 세 분 있고요. 또 이게 증거가 워낙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 예상으로는 저는 영장 청구되면 결국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네. 사실 뭐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갖가지 설화들이 많아서 그 해석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죠. 지난달 30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함세웅 신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많은 이제 정치하신 분들 만났잖아요. 근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낙연 총리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 여성의 그 결기, 그 결단을 수렴하지 못한 게 지금 이 윤석열, 이 검찰, 이 독재주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대가를 치고 있습니까, 이제. 자, 김영준 의원님. 네. 저 함세웅 신부가 올해 이제 여든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42년생. 예, 함세웅 신부가 누구를 공격한 겁니까? 보면 당시에 문재인, 이낙연 총리 다 남자들이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 시쳇말로 내부 총질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출판 기념회다 보니까 추 장관이 그만큼 해안이 있었다. 다른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이낙연 총리조차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중 플레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는데 추미애 장관만 그것을 깨뜨려 보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그런 발언인데. 근데 사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건 추미애 장관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로 원로들이 우리 당을 올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또 올바른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야말로 사태를 이렇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그 표현도 잘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또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또 최측근이시기도 하고 우리 민주사회의 어른이기도 한데 이분들의 영향력을 빗대어서 이렇게 출판 기념을 하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이 20세기, 21세기에 거듭나는데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다시 생각해야 되고 또 오늘 여기서 안 나옵니다만은 발언 중에서도 이미 대통령을 괴물이라고 표현한 발언까지 나오거든요. 그 아무리 원로이시고 연배가 높으시지만 저런 마이크 앞에서 저런 발언들은 조금 더 이렇게 자제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 정치인들의 발언을 좀 저희가 모아봤는데 뭐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을 해서 건방진 어린 X, 자 설치는 암컷이라고 한 최광욱 전 민주당 의원도 있었고요. 방울 달린 남자.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공청 쪽 관리 담당하는 이제 민주당에서 역할을 맡고 계시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천이나 이런 데서 벌점이나 그 마이너스를 줘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세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실제로 정치인이 하는 말은 결국에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국민에게 가 닿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불편해하면 당연하지만 총선을 임하는 데 있어서 성적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표는 국민들이 매기고 계시는 그 성적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서는 이른바 이런 불편한 발언들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들을 했는지 여부를 공천 과정 중에 하나의 그 검증 대상으로 삼기로 이미 의견이 모아졌고요. 또 각각 예비 후보들에게는 서약서까지 받을 것입니다. 뭐 부동산 비위 등등뿐만 아니라 본인이 과거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는 그런 서약서까지 이미 준비를 해놨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에 기록들이 말의 기록 또 글의 기록들이 다 SNS나 인터넷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발언했던 분들 많이 총선 받을 때 총선에서 공천 받으려고 할 때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총선 이제 4개월 남았죠. 공교롭게도 양당의 전 대표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 두 사람이 손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전망도 희박하지만 나오고 있다는 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출발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 한꺼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한테는 솔직히 지난번에 지방선거 12대 6으로 역대 타이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런데도 공격이 막 세게 들어왔어요. 당장 대통령께서는 저한테 경기도지사 패배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랬어요? 저한테 직접.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예. 전형적인 간신배들이 주변에 둘러싼 겁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저는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까 하는 것은 늘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개인보다는 당보다는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각각의 두 전직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 신당에 힘을 보태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방송에 나가서 내일이 선거라면 국민의힘은 100석 이하로밖에 못 받는다. 간신배들에 의해서 윤 대통령이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간신배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올바른 엑스포 정보는 본인이 거부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 발언만 보면 이미 한 배를 탄 같은 당 소속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발언을 비쳤는데, 자, 이준석 대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상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과연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지지 의향이 있다가 15.8%, 지지 의사가 없다는 게 61.8%, 지난달 말에 조사를 한 겁니다. 유선 ARS가 3%고 무선 ARS가 97% 여론조사인데 이것만 보면 15%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뭐 비례대표 47석 정도의 15%만 단순 계산을 해도 6석? 그럼 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가정적인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봐요. 왜 그러냐면요. 전략적으로 여론조사 응답하는 층이 많아요. 항상 선거는 우리는 통합하고 상대는 분열식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을 열성 지지한다. 이런 경우에 이낙연 신당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면 아마 이게 찬성을 해줄 거예요. 왜? 그래야 이게 분당이 되니까. 저는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대답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요. 저 15% 놓지만 한번 이렇게 현실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벌써 천하 용인 중에 용이 있잖아요. 김용태 의원, 최고위원. 이분도 벌써 나는 이준석하고 입장이 좀 틀리다. 나 탈당 안 할 수도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신당 만드는 과정에 수많은 잡음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다. 그러면 이게 유승민이 따라갑니까? 저는 실제 당을 만들어 보면 절대 5%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이낙연 신당도 저는 마찬가지다. 송영길 신당도 그렇고요. 그렇게 신당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윤찬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어쨌든 지금 대구 쪽에 출마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또 종로에 낼 후보가 있다고도 얘기하고 단순히 비례정당이 아닌 전국구 정당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목표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서정호 변호사는 혹평을 했습니다만 이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엑스포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대통령이 사과할 줄 몰랐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였어요. 진짜 급변해서 만약 이준석 전 대표에게 뭔가 큰 자리를 제안하고 등등의 여러 격변이 일어날 경우에 안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이 있으려면 어떠한 물밑 협상이 있거나 본인이 원하는 게 분명해야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뭘 원하는지 전 국민이 모를 것 같아요. 본인은 알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저 여론조사 수치에서 방금 보셨던 저 61%에 더 주목을 합니다. 반대하는 의견. 왜 이렇게 반대가 많을까? 방금 보셨듯이 간신배. 이런 표현으로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을 공격합니다. 살찐 비만 고양이 이런 식으로 늘 공격해요. 그럼 이준석 호에 합류했을 때 언제 내가 간신배가 되고 언제 내가 살찐 고양이가 될지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서 낙인을 찍고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 본인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이 많이 넘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창당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비례대표 몇 석이라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유권자들 현명하십니다. 말 그리고 발 이런 게 모두가 중요한데 이준석 전 대표의 발은 지금 신당으로 향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입은 신당으로 향한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준석 신당뿐만 아니라 이제 이낙연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신당을 만들 것인가? 본인이 앞장을 설 것인가? 아니면 뒤에서 물밑 작업을 도울 것인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직접 겨냥을 하면서 결단을 해야 된다. 오래 기다렸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 가는데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재명 이름 석자를 거론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이미 분당 상태, 나가려고 출당을 하고 신당을 꾸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 사람이 따로따로 가게 되면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뭐 다른 신당들을 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 4개 정당이 겨루게 될지 또는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반명, 반윤을 기치로 해서 뭉쳐서 제3당으로 합친 다음에 3당으로 선거를 치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더 많은 당들이 나올 수 있고요.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좀 준비해봤는데 15대 총선 1996년에 있었고요. 2016년 총선의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5대 총선은 4자 구도였습니다. 물론 당은 더 있습니다만 의미 있는 의석을 얻어간 4당이 있었습니다.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통합민주당이 저렇게 의석수를 가져갔고요. 2016년에는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있으면서 이렇게 3당 체제가 마련됐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이 보시기엔 이번에 4당으로 갈 것 같습니까? 3당으로 갈 것 같습니까? 사실은 뭐 이번에는 4당 아니라 5당이 될 가능성도 많죠. 5당. 네. 위성정당도 있을 수 있고 예. 다만 정의당은 없어지면서 흡수통합될 가능성도 있고 마지막에는 3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준석 신당이 독자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3당에 흡수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준석 스스로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류가 되는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당에서 손을 잡을 것인가. 차라리 이준석보다는 내가 듣기로는 이준석보다는 유승민과 손을 잡는 게 더 낫다. 이게 지금까지 흐름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본인 스스로야 뭐 끝까지 전국 정당 만든다 하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그게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슬슬 이제 민주당에도 발동을 걸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당내에서 남평호와 같은 채채권이 당내에서 진출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트랙이라고 보는데 당내에서는 1선에서 목소리를 내고 당 밖에서는 제일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간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4당, 5당 체제도 있는데 이제 국민은 만약에 의미 있는 3당 체제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양당이 이익을 보는 총선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직 연동형이다, 병립형이라 선거구 제도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성정당에 출연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의 원인으로 삼았던, 동력으로 삼았던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혁신하겠다고 혁신위를 띄웠는데 이게 지금 잘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이 40 먹어가지고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어른들이 잘못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못하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준석 부모님을 끌어들인 건 정식 사과합니다.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본인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다음 주 월요일, 모레입니다. 답 기다리겠다. 그랬더니 뭐 2시간 만에 그럴 일은 없다. 공관위원장 자리 논란 적절치 않다라고 바로 김기현 대표가 응답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혁신위가 조기에 해산할 것이라는 12월 말까지 가지도 못하고 조기에 해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민주당에도 공천 이제 혁신위가 있었습니다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화로 인해서
뭐 사실상 조기 종료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뇨한 혁신도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네. 뭐 여러 사람들을 그 사면을 해주면서. 근데 두 번째 안건부터 막히면서 이게 삐끗거리더니 계속해서 뭔가 잘 안 굴러가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혁신위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혁신위 처음에 굉장히 이뇨한 위원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했고 여러 정치인들과 접촉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설화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인이 이 혁신을 강제하기 위해서 굉장한 묘수가 있다는 취지로 이날 아침 인터뷰에서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본인의 불출마였습니다. 본인의 불출마가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치인도 아니고요. 만약에 본인이 선출직을 강행한다고 하면 더 큰 오해를 샀을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공관위원장 직을 달라고 본인의 어떤 직을 걸고 그걸 지렛대로 삼았다는 점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가 뭐라고 회신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혁신의 어떤 혁신의 동력을 스스로 저버린 측면,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 전직 대표인데 이름을 그것도 당원 교육 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아쉽게도 처음에 기대감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서 변호사님, 공관위원장이 달라고 했으면 공관위원장도 보통은 정치가 경력이 많고 또 보면 뭐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친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자리 욕심이 나서 이렇게 요구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냐면 이제 그 혁신안을 좀 이렇게 깊이 고민해서 받아달라. 이런 게 전략적 반응으로 위원장 자리를 이야기한 거지 본인이 욕심낼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2시간 만에 거절한 게 잘못됐다 봐요. 정말 김기현 대표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한 손에 당권과 대표직, 공천권, 그다음에 다른 한 손에 울산에 5선 배지 2개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울산에 불출마하시고 그러면 김기현 체제 갈 수 있거든요. 이러면 둘 다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욕심 부리면 인류한 혁신위가 조개체되면 김기현 지도부도 무너집니다. 그럼 이게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월요일 날 최고위에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 변호사님이 이준석 대표 이야기했는데 아니 인류한 위원장이 한국의 그 아랫목 가정교육 이야기하다가 물론 부모까지 언급한 거는 저는 실수라 봐요. 잘못됐다 봐요. 근데 인류한 위원장님이 정말 깨끗하게 사과했잖아요. 이런 모습 국회 우리 처음 봅니다. 우리 정치권 인사들 잘못하고 사과하는 모습 봤습니까? 그러면 이게 받아줘야지. 이 이준석 대표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이게 뭡니까? 어디서 배워먹은 인류한 위원장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이준석 대표의 문제입니다. 이 당내에서는요, 이 이뇨한 혁신위의 안건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시점입니다. 시점이 너무 빨라요. 그런데다가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탄핵안, 특검, 야당이 마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자리를 논하는 듯한 이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당대표가 어떻게 그렇게 하자고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당은요, 집권 여당은 민생을 책임지고 특히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관위원장 자리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왜 쓴소리를 못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합이 대통령실의 무슨 혁신이 아닙니다. 당의 혁신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죠. 대통령은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당원들, 우리 당을 고치자는 뜻에서 제가 정권을 받고 여기 와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환자는 서울에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준석 전 대표. 대통령실은 혁신의 대상이 아니고 당을 개선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뇨한 혁신위원장. 과연 이뇨한 혁신위가 롱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기에 문을 닫게 될지 월요일 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에로 가겠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이죠. 경기도 안성 칠장사에서 화재로 입적한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어제 추가로 유서 몇 장이 더 공개됐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함께 조계사의 조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유서 관련해서 내용이 어제 나왔는데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방 어디에서 거기를 열어봐라. 탄무, 탄원, 향림 각자 2억씩 출연해서 토구를 복원해주도록 2025년까지 꼭 복원할 것이라 구체적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자, 자승 스님이 제자 스님들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금액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했다는데 유서에 이렇게 자세히 적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서 쓰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본인의 형식이나 스타일이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공개된 조계종이 이제 공개한 자승 스님에 대한 유서 3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자승 스님은 이 해당한 이 칠정사 복원 내용뿐만 아니라 감사와 미안함의 표현도 담았습니다. 실제로 상호선언과 함께 해주신 사주대중께 감사하다. 우리 종단은 수행종단인데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을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합니다라고 적기도 했고요. 또 현 총무원장 이 진우 스님에게 총무원장 스님께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하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달라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이 전소된 칠정사 보훈과 관련해서 자승 스님은 본인의 제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각 2억 원씩 출연해서 토구를 복원해 주도록 2025년까지 꼭 복원할 것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소신공양을 했다고 합니다만 왜 본인이 주지로 있는 곳도 아닌 칠정사에 불을 냈을까라는 의문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유서에 담겨 있지 않지만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국정원 모두 다 그 사망 원인이나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소신공양에 대해서는 의문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정부가 자승 스님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정부가 주는 5개 훈장 중에 가장 높은 훈장을 추서했다고 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저렇게 상을 들고 들어가서 훈장을 수여하는 모습, 오늘 오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유인촌 장관이 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같이 조계사를 찾아서 함께 조문했습니다. 지금 사진만 들어와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부부가 함께 가서 조문하는 경우는 좀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자승 스님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저는 상당히 크다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최고 등급의 훈장도 장관이 직접 주고요. 예. 이분이 총무원장만 2번 하면서 우리나라는 게 그래도 불교 영향이 상당히 큰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우리 사회 통합에 기한 이런 데 공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와 같이 이게 부분이 직접 간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물론 저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이 종교인데 저렇게 소신공양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 중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자승 스님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목사님이나 또 다른 신부님이나 이런 말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21세기에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데 정치가 또 우리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원하는 종교로부터 얻죠. 죽고 싶은 사람도 그 마음을 터놓고 해우하면서 사실은 마음을 다시 말하자면 그 고통의 바다로 다시 생활로 돌아오는 것인데 지금 저렇게 본인 소신공양뿐만 아니라 절터까지를 태워가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얼마나 미해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내부에서도 비판과 토론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님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어떤 긍정적 영향 때문에 문화부라든지 대통령 부부께서도 직접 이렇게 가시는 길에 대한 저런 정성을 하는데 앞으로 저런 일들이 저런 미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쳤던 소신 공양에 대한 갑론 을박까지 지켜봤고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안방처럼 눕고 화장하고. 자, 이 변호사님, 어디에서 들어 누웠다는 거죠? 저도 이 영상을 보고요. 이게 지하철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예.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 A 씨가 어제 지하철 5호선 내에 여중생에 대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영상 보시면 이 학생들 화장하거나 머리 매만지거나 심지어 바닥에 저렇게 누워 있고요. 몇 명이요? 5명, 6명 되는 거 같네요.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 학생들로 인해서 당시 지하철 5호선에 함께 탑승했던 일부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실제로 장안평역에서 하차하려는 승객들은 이 여학생들 때문에 한쪽으로 피해서 이렇게 내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 영상 공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약 300만 회 정도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많은 시민들이 여중생의 태도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런 모습 보면 훈계도 하고 꾸짖기도 해야 되는데 또 젊은이들이 워낙 무서워서 또 함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런 사실 지하철 빌런이라고 하는데 저런 지하철 빌런들이 많다면서요? 많습니다. 이게 학생들만의 얘기가 아니라요. 심지어 취객들이나 어른들도 지하철 안에서 카트를 이제 그 지하철 안에 실으려다가 이게 중간에 낀 겁니다. 그래서 이 바퀴에서 불꽃이 일 정도인데 문제가 카트를 밀고 온 승객은 도와주지도 않고요. 나머지 탄 승객들이 저걸 빼느라고 15분이나 소요가 됐고 실제 열차가 15분이나 지연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객 미안하다란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술에 취한 취객이 자신의 발을 계속 넣어서 6번이나 지하철을 이 문을 열렸다 닫았다를 반복하게 하면서 이 열차 운행을 3분간 지연시킨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렇게 지난 3년간 승객에 의해서 벌어진 이 열차 운행 방해 사건 108건이나 된다라고 밝혔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형사 고소, 과태료 부과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나 이 구상권 청구까지 강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 영상은 담배 피는 모습, 음식물 먹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제발 공중도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쥐포를 쥐고기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진짜 쥐고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 식품위생 논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허거 식당의 작업대에 쥐가 돌아다니면서 이 소고기를 뜯어먹는 이 영상에서 사람이 보시는 가까이 것처럼 갔는데 뭐 도망가지도 않네요. 예, 이 소고기를 뜯어먹는 영상이 SNS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이제 발단이 됐냐? 이 누리꾼이 한 허거 식당의 위생 상태를 고발하는 글과 영상을 게시하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 식당 작업대에 놓인 소고기를 쥐가 뜯어먹는 장면 공개되자 이 중국 누리꾼들도 역겹다라면서 이 식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현지 당국은 이 문제가 된 식당의 육류를 압수해서 폐기했고요. 영업을 중단시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식품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칭따오 오줌 맥주 있었는데 저 모습 보니까 식사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거 말고도 뭐 마라탕에서 박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텅파이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요. 저거예요? 네, 이 해당 영상입니다. 이 제가 식품에서 네. 박쥐 마라탕이라고 하면서 마라탕에서 박쥐의 몸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라면서 텐진의 류모 씨가 해당 영상을 공개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SNS에는 중국의 한 정육점에서 양고기를 다듬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남자 양고기를 다름이 아니라 이빨로 저렇게 다듬습니다. 그러면서 도구 대신 입을 사용하는 것이 더 빨리 뼈를 제거할 수 있는 수십 년 된 전통 기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도 이 위해 식품 제조 및 유통자에 대해서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한 법을 앞세워서 엄중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중국 워낙 땅덩이 넓지 않습니까? 예. 이 식품 단속하는 부처만 4개 부처에 달해서 각 부처 간의 단속 기준도 상이하고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부처 문제다, 저 부처 문제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떠넘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식사 시간에 정말 죄송한 마다음 말씀드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으면 특히 음식에서는 걱정부터 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먹는 수입되는 중국산 저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법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1심이지만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이 판결문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의원은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걷는 것과 같다며 오늘 자신을 예수에 비유했고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장관님에게 바득바득 대드는 그 윤석열을 당시에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이 건너갔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부정한 돈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선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수사가 조여오면 말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주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오른팔이 징역 5년에 구속돼도 돈 봉투를 들린 측근이 자백을 해도 이들은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지지층이 굳건하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내년 총선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었던 우리 편이 모래성이 될지 철옹성이 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4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